히포크라테스는 없다. 히포크라테스. 보건의료 분야 이슈를 구라로 풀어보는 방송 히포크라테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신문 송수연 기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청취자분들을 찾아뵙는데요. 저희 20회, 지금 오늘이 20회 방송인데 19회와 20회 사이에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저희가 녹음을 진행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저희가 최근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의료계에 주제 선정을 하는데 좀 곡절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함께 하시는 패널분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고 좀 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 의전원 의료윤리학교실의 권복규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권복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승의 김선욱 대표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김선욱입니다. 네. 간사랑동의 윤구현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구현입니다. 네. 정말 저희도 오랜만에 뵙죠. 이메일이랑 그 주제 선정하는데 좀 곡절이 있어서 이메일과 전화 통화만 좀 하다가 이제 뵀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권 교수님 방학하셨... 아직 멀었죠. 아직 네. 아닌가요? 12월 초 한 둘째 주나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한참 시험 기간인가요, 학생들? 아니요. 저기 의과대학은 아직 아니고요. 의과대학은 네. 더 멀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대학원 수업하고 제가 요새도 대학원을 다녀서 제 수업도 있고 그래서 이제 12월 중순 돼야지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바쁘시네요. 예. 저희 방송까지 하시느라고. 그러게요.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매일 상담. 네, 뭐 소송 나가고 뭐 경찰서에 입회하고 법원에 찾아가고 검찰 찾아가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윤 대표님은 좀 특별한 일 있으셨나요? 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아니, 집안에 아이 뭐 좀 좋은 일이 있었고요. 아까 네. 잠깐 말씀하셨던 방송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 그런가요? 뭐 안 좋은 아이가 병원을 다닌 것도 있었고 좀 좋은 일도 아파서.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저도 녹음하기 전주에 감기 걸려가지고 호되게 고생했었거든요. 네. 저희가 그 19회 때 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19회 프로포폴 문제를 다뤘었잖아요. 근데 이 프로포폴을 듣고 그 방송 주제를 다룬 19회 방송을 듣고 유익했다는 반응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녹음 끝나고 좀 편집할 때 좀 상당히 고민했었거든요. 저희 그때 논의가 2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다루는 게 청취자분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라고 좀 고심한 부분도 있었는데 의외로 되게 신선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뭐 도라에몽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은 그 아이튠즈에다 이분은 나는 의사다랑 히포크라테스 모두 청취하고 계신 분인데 개인적으로는 히구라만의 매력이 있어서 히구라를 더 좋아하신다고 그러면서 프로포폴 방송이 특히 유익했다면서 다음번에도 좀 신선한 주제를 다뤄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티처 오브 메디슨, 이분은 저희 히구라 애청자이기도 하신데요. 이분 또 이렇게 저희 방송 리뷰해 주시고 자신의 의견까지 좀 달아주셨는데 현행법을 어기지 않았지만 윤리를 저버린 의사가 있다면 그 병원과 이름 뭐 이런 걸 다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프로포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다음엔 패널로 좀 모시면 이분요? 네, 제가 좀 나가고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의료계의 최신 뉴스와 실시간 접속을 원한다면 바로 여기 앱으로 만나는 청년 의사. 깨알같은 의학 상식, 보건의료계 이슈에 대한 거침없는 해부. 팟캐스트 나는 의사다를 모바일로 만나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구분 없이 두루두루 설치가 가능한 청년 의사 앱. 지금 바로 설치하세요. 다루기로 한 주제가 그 춘천성심병원 문제인데 이 보건의료계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은 이 소식에 대해서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우선 저희가 매주 보건의료계에 있었던 이슈를 좀 정리해드릴 이슈 브리핑은 생략을 하고요. 히구라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이 춘천성심병원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도 전문의수 조작 그래서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배정받지 못한 춘천성심병원 사건인데요. 수련병원들은 각 진료과별 전문의 수에 따라서 전공의 정원을 배정받잖아요. 근데 춘천성심병원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 수를 기존에 있는 그 숫자보다 좀 더 부풀려서 전공의를 배정받았다가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실사를 받아서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아예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문의 수를 조작해서 전공의를 배정받은 춘천성심병원에 대해서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린 걸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언뜻 보면 뭐 잘못했으니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게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한 명도 배정받지 않으면 병원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문의 수를 속여가면서까지 전공의를 배정받야만 했던 이런 문제가 이 춘천성심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 대학병원들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 이런 말들도 많고 해서 저희가 이번 이 춘천성심병원 사태를 히구라 20회 주제로 잡았습니다. 우선은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해서 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는 물론이고요. 부분 파업까지 진행했던 춘천성심병원 전공의들의 속사정을 한번 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얘기를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인 시위와 부분 파업에 참여했던 춘천성심병원 전공의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 인터뷰는 파업 접기로 결심한 지난 18일 오후에 진행됐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직접 자기 소개 간단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냥 춘천성심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춘천성심병원이 지도 전문의수를 허위로 보고했다는 이유로 수련병원 자격 정지 1년 처분을 받았잖아요. 네, 이걸 두고 전공의들이 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또 지금 현재 파업도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직접 나서게 된 이유가 뭔지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저희 전공의들이 이 소식을 처음 듣게 된 게 지난주 금요일 오전이었는데요. 네. 그때 사실 병원 측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거의 99% 확정된 사안이고 병원과 재단 측에서 노력을 해봤지만 변경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어떤 대처 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네. 근데 저희 전공의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결정의 가장 큰 피해자가 결국은 전공이나 아니면 병원을 이용하는 강원 지역 주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처벌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병원 측이랑 좀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그럼 우리라도 나서서 좀 해결을 해보자라는 생각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수련병원 자격정지 1년 처분이 왜 전공의 선생님들한테 피해가 가는지를 잘 언뜻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신다면 네. 지금 저희가 1년 수련 자격 정지를 받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턴이랑 레지던트 1년 차를 선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인턴 선생님 같은 경우 21명 그리고 전공이 1년 차 21명이 안 들어오게 되면 사실 지금 한 40명 정도의 인력이 비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년 차들 업무를 담당할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2, 3, 4년 차들이 병원의 그런 어떤 업무나 이런 거를 다 분담을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네, 이게 직접적인 피해를 몸소 이렇게 바로 경험하게 되는 게 전공 선생님들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근데 이게 1인 시위 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 그러니까 춘천성심병원 측에서 뭐 버스까지 대절해서 전공의 선생님들이 1인 시위를 도왔다, 뭐 이래서 나선 게 병원 측의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1인 시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진행을 했고요.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진행을 했고요. 네네. 그 병원 측의 도움이 없이 저희 독자적으로 진행이 된 거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수요일에 예정을 했던 전공의 전체 시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병원 측에서 버스를 제공을 해줬었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처음에 단체 행동을 하기 시작했을 때 사실 병원 측에서 이에 대해서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모든 전공이 징계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었고요. 근데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력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관련 법규를 찾아서 이러한 행정처분의 문제점이나 어떤 대안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또 뭐 도청, 시청, 보건소, 뭐 의협, 전의협, 지역의사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뭐 이런 분들 모두한테 저희가 다 연락을 드려서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도움을 요청을 했고요. 또 언론사에도 이러한 문제가 좀 이슈화되고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서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재고의 필요성을 좀 공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이나 시장님 같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함께 노력을 해주셨고요. 이러한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병원 측에서도 혹시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을 갖게 되신 것 같고 그래서 수요일쯤에는 저희한테 좀 그런 도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에서 좀 이해관계 면에서 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말씀하셨듯이 뭐 다방면으로 이렇게 많이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그 한림대 의료원장이랑 지금 현재 병원장 을 비롯해서 지역구 국회의원, 뭐 춘천시장, 도지사까지 나서서 복지부의 행정처분 유예를 요구했잖아요. 근데 결국 복지부는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어요. 네, 이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어떻게 보면 사실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재단이건 병원이건 어쨌든 간에 잘못을 저지른 부분이 있고 그에 대한 처벌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 처분의 방향이나 어떤 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의문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존에도 이런 부정들이 밝혀진 병원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데 복지부가 이런 식으로 전공의 정원에 관여하는 식의 처분을 한 건 사실 이번이 최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의료계의 어떤 뭐 수련제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우연히 복지부가 앞으로 전공의 정원을 지속적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후에 때마침 이런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좀 의문이 생기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러한 결정이 또 그리고 이러한 그 병원 의료 인력의 빈자리가 어느 정도 충원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들이 떠안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단순히 생각을 하자면 병원에 입원을 해도 주치의 얼굴을 뭐 보기가 지금보다도 더 어려워지고 응급실에 오셔도 각과 의사랑 연결될 때까지 대기 시간이 길어질 거고요. 지금 춘천성심병원이 강원도 지역에서 지금 3차 의료기관 상급 종합병원이잖아요. 그 강원대병원과 두 곳만 3차인 건가요? 아니요. 그 저희가 상급 종합병원이고요. 강원도 지역에서는 원주기독병원하고 저희가 원주기독병원과 두 곳만 이제 근데 좀 떨어져 있어서 그 지역에 그 담당하는 환자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차질이 많이 생겨서 지금 지역 그 도민들도 나서서 반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조치가 내려졌잖아요. 전공의 정원을 주지 않겠다라는 조치를 받아들이고 나서 이에 대한 대책 회의를 좀 가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지금 사실 저희는 그러니까 이 결정 자체가 저희가 이렇게 나선 게 지금 이 결정이 내려짐으로 인해서 전공의들은 사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이 그 수련의 전공의 전체 정원이 한 105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도 75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TO는 있지만 채워지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근데 내년 되면 4년 선생님들 나가시고 인턴 선생님들 이제 그만두셔야 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남는 게 47명이거든요. 그러면 47명이
원래 105명분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떤 식으로든 인원을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전임 간호사나 이런 보조 인력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네. 결국은 의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이제 전문의나 일반의를 얼마 정도나 채울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이거든요. 벌써 이제 몇몇 과에서는 1년차 선생님들 그만두겠다는 얘기 나오고 1년차 나가면 2년차도 나가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내과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도 주당 100시간 넘게 일하고 계시는 현실에서 네. 과연 추가되는 로딩에 대해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되게 병원 내부적으로도 걱정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비단 뭐 내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인력 공백이 결국은 4년 이상 그 연차가 비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또 한 연차가 비어 있는 병원에 과연 그 다음 해에 전공의들이 얼마나 지원을 할지 사실 그것도 되게 부정적인 견해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이러한 문제들을 다 차치를 하고서라도 지금 일하고 계신 인턴 선생님들은 소위 말하는 거의 멘붕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원 2주 전에 지원할 네. 곳이 없어졌으니까 이미 다른 병원을 알아보기엔 너무 늦은 시기고 또 이제 평생 직업으로 삼아야 되는 과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 타 병원에 뭐 무슨 과가 비었다 이렇게 있다고 해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과 아무 과나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루아침에 뭐 1년을 쉬거나 아니면 뭐 군대를 가거나 이런 입장이 된 거죠. 그 인턴 선생님들에 대한 조치는 뭐 얘기가 나오는 게 없어요? 일단은 저희가 그 대책회의를 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온 부분은 일단 인턴 선생님들 위해서는 좀 행정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보자라는 네.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혹시나 추가 모집이나 이런 걸로도 TO를 받을 수 있으면 네. 그런 식으로라도 해보자는 일단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선은 병원 측에서 좀 재단 차원으로 다른 재단병원의 네. 빈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황을 파악을 해서 최대한 본인들이 원하는 과들로 네. 뭐 어떤 경쟁이라도 좀 이렇게 시도를 해볼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또 저희 이제 전공의 대책회의에서는 네. 또 각과 실정에 맞춰서 이제 어떤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 그거를 이제 각과 전공의들이 모여서 정리를 했고 네. 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서 이런 의견들을 좀 취합한 상태고요. 그래서 재단병원으로부터의 파견이라던가 아니면 뭐 일반의 고용 아니면 전임 간호사나 전담 간호사 뭐 대부분이 좀 인력 고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공의선님들이 모여서 마련한 그 대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방안을 네. 가지고 바로 다음 날인 16일에 병원 차원에서도 회의를 진행했죠. 그래서 전공 선생님들이 요구한 내용을 이렇게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받아들여졌나요? 어땠는지. 일단은 저희가 정리한 내용을 병원 측에 전달했고요. 우선은 뭐 최대한 재단 측과 협의해서 받아들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우선은 좀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현재 는 지금 파업을 유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병원 측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이제 다시 이제 회의를 해서 결정한 내용은 우선은 다시 복귀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그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거를 병원 측으로부터 좀 설명을 듣는 공식적인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을 하고 지켜보자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 일단 파업은 접으시는 건가요? 네. 지금 그 전공의들이 요구했던 그 수준에서 인력 보강이 된다면 좀 혼란이 좀 최소화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우선은 좀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지속적으로 재단이나 어떤 병원이나 전공의 모두가 좀 상의를 해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그 노력을 해서 최대한 저희 병원 찾는 강원 도민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말씀을 드렸듯이 인원 충원이라는 부분이 특히나 이 의사 인력을 어느 정도까지 보충을 할 수 있을지 또 노력을 했지만 보충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 기존의 인력이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으면 결국은 병원 전체가 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지도 전문의수 조작 논란이 보기엔 비단 춘천 성심병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번 논란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전공이며 전문의 등 의료 인력이 수도권, 특히 빅5로 많이 쏠리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발생했다는 지적들도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그 평균 의사 수가 2.4명인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 1,000명당 의료 인력이 1명에 불과한 지역들도 있거든요. 근데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에 있는 지금 대형 병원이 전문의 모집 공고를 내도 정원을 채우기가 좀 벅찬 상태고요. 또 의사 1인당 인구 수도 지금 전국 최하위 수준을 맴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사실 빅5 병원들의 어떤 네임밸류나 지역적인 우위 그리고 또 뭐 페이 문제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든 사실 타 병원들이 따라가기에는 좀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한강성심병원을 보면 지금 한 해에 60억 이상의 적자가 났다고 들었고요. 이로 인해서 특정 몇 개 센터들 제외하고는 사실 그 전체 과들이 통폐합된 상태거든요. 다른 병원으로. 그래서 저희 병원도 사실 근데 사정이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저희가 뭐 무한정으로 페이를 올려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수도권 빅5 병원들로 인력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게 좀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답답하신지 이렇게 좀 들어봐도 알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네. 지난 일주일간 저희 전공의들은 사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일할 때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사실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진 않았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사실 정부라는 어떤 거대한 벽과의 소통 노력도 쉽지가 않았고 또 일반적인 단순한 노사관계가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사제관계일 수 있는 그 병원 측과의 갈등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또 아직도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좀 모두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일을 통해서 저희 병원이 한 단계 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지난 일주일간 불편을 감수해 주신 환자분들께도 좀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혼란스럽고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방송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춘천성심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신 전공의 선생님을 통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사전에 인터뷰한 내용 좀 들어보셨는데요. 좀 어떻게 파악이 좀 되시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지금 춘천성심병원 뭐 지금 뭐 2, 3년차, 1, 2, 3년차 전공의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인턴 선생님들의 상황이 지금 말이 아니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2개월 남겨놓고 전공의 정원이 아예 없어져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뭐 의료원 차원에서 다른 산하병원으로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얘기는 하긴 하는데 뭐 딱히 대책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청취자 중에는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 그러니까 전공이 배정이 안 된 인턴이 겪는 어려움이 뭔지 그거는 안 해보셨지만 그래도 제일 가까이 계셨던 권복기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종합병원들의 의료 서비스가 전공의가 없이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에 100시간 얘기를 했지만 이 보통 얘기하는 법정 근무 시간 훨씬 초과하는 노동을 하면서 환자를 보는 일차적인 책무가 인턴 수련의와 전공의들한테 맡겨져 있는 것이고 그 인력이 없으면 병원 자체가 돌아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시기가 빠지게 되면 그러면 이 윗사람은 또 이 전문의를 따고 나가게 되고 그러면 진료에 굉장히 큰 공백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병원을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이고 전공의라고 하는 존재는 의료를 물론 제공하기도 하지만 의사로서 기본적으로 수련을 받는 사람으로 이제 필요한 교육을 받는 것이 목적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의료원에서 좀 본말이 전도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문제는 항상 그렇지만 이 낮은 보험 수가인데 그러니까 이게
전공의 급여가 아무래도 전문의를 고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그 노동력에 대해서 뭐 거의 무보수로 일을 시킨 적도 있었고, 과거에 1970년 초반에는 그래서 거의 무보수로 전공의를 하다가 그때도 이제 뭐 파업을 하고 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월급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누적된 관행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언젠간 터졌어야 될 상황인데 맞아요. 여러 번 진통을 겪었었고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전공의를 못 받게 되면 그 병원은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1인 시위도 하고 막 의료원장이면 다 나가면서 했던 말이 병원 문을 닫으라는 말이냐라는 말을 먼저 이렇게 했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권복규 교수님이 설명하셨던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보면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부가 그 지도 전문의 수를 뭐 어쨌든 허위로 보고한 건 병원 측이 잘못한 거긴 한데 이번 조치는 너무 과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 조치라는 게. 이게 처음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막 논란이 됐을 때는 이제 과하다. 정말 엄청난 처벌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하다는 게 이제 주되했다가 그 다음에 이게 한 번 걸린 게 아니다라는 게 좀 알려진 이후에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 지도교수로 숙여서 그 전공의를 받았다였다가 그 다음에는 한 번 걸려서 그 이동수련 조치를 명령을 내렸는데 그거를 또 이행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다까지 나오고 나서는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되더라고요. 이제 많은 의사 선생님들도 이거는 좀 잘못을 했고 처벌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처벌을 안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좀 과한 주장인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그 처벌의 수준이 뭐 어느 정도여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제 이게 바람직한 거냐, 아니면 이거 더 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이거를 뭐 재단이나 학교, 그 병원 운영 주체에다가 내린 처벌이냐, 아니면 이게 전공이나 지역 주민한테 내린 처벌이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님이 춘천살시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게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예컨대 뭐 과징금을 부과한다, 뭐 흔히 하는 식으로 네. 무슨 경고 처분을 보낸다, 그건 뭐 그거야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 것이고 과징금을 처분을 한다, 그것도 진짜 이게 지금 전공의를 그렇게 운영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크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야 병원은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할 것이고, 법하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건 뭐 명백히 어떤 잘못이 드러났으면 거기에서 뭔가 처분을 해야 된다는 게 아주 지극히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논리 아니겠어요? 그럼 뭐 달리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 복지부 공무원이라고 해도 그럼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다른 아까 과징금 얘기도 나왔는데요. 네. 의료법의 다른 내용들 중에 보면은 그 업무 정지를 하는 게 너무 의료기관 업무 정지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그걸 하게 될 때는 뭐 거기 안에 있는 환자들도 피해가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돈으로 가름한다고 하는데 대체해서 낼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이제 바꿔낼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 규정 자체. 네, 규정 자체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 규정이 근거가 있어야죠. 네, 법치 행정이기 때문에 네. 법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을 하게 되면 원님 행정이 돼가지고 예. 춘향이 감옥살이 하는 것처럼 그러한 상당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는 업무 정지하고 지정 취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지정 취소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여기 네. 말한 지정 취소라는 건 수련병원 네, 지정을 취소한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게 이제 단지 그 병원에는 그런 수련병원 업무가 정지가 되는 바람에 신규 인원들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지만 네. 그 안에서 수련받던 사람들이 나중에 불이익을 또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뿐만 아니라 안에서 수련을 받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수련을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소급해서 보면은 여태까지 그러면 수련 과정이 하자가 있다. 그럼 수련 기간 인정 못하겠다는 라는 것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논란이 확산되네요. 그렇죠. 확산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아마 뭐 이거를 기분 좋아서 하시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죠. 법에 나와 있는 절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좀 아까도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네. 그 행정소송이라든지 뭐 권리 구제를 하게 되면 가령 뭐 그러면 1년이 가혹하면 6개월이면 되냐? 이거는 이제 연 단위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마 그런 부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나왔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김선욱 변호사님 보시기엔 아까 그 전공의들은 현재 그 인턴들의 상황이 너무 애매해져서 네. 인턴에 한해서만 뭐 가처분 정지 신청을 한 것까지 이렇게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인턴들만 따로 떼서 이런 행정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인턴하고 레지던트를 구분을 해가지고 네. 문제가 됐던 건 레지던트 부분이니까 네, 네. 예 인턴은 받게 네 인턴은 지금 네. 상황이 좀 그러니까 그거는 글쎄요 뭐 이런 합리가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이제 근원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이 수련병원으로서 인턴뿐만 아니라 레지던트뿐만 아니라 인턴에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본 거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이렇게 처벌한 건 아닌가 싶은데요. 좀 더 미시적으로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어이가 없는 게 그 모 대학 있잖아요. 도저히 네. 교육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쵸. 모 의과대학은 여전히 존속을 하고 학생을 받게 하면서 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지도 전문의가 몇 명이냐, 도대체 몇 명이 있어야 충분한 교육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임의적인 기준이란 말이죠. 네. 그거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임의적인 기준이지, 그게 무슨 절대적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 어느 병원에서 어떤 전공의 수련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게 어떻게 이제 결정될 수 있느냐, 이게 어느 정도의 이렇게 좀 레인지를 놓고 결정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지방이건 서울이건 형편에 맞게 좀 우리가 플렉서빌리티가 있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법으로 다 정해 놨으니까 행정에서는 그저 아주 단순하게 뭐 병상당 몇 명, 뭐 수련 받는 사람당 몇 명 이런 식으로 정해놔 버리면 이게 지역에 따라서는 우리나라만 이런 것도 아니에요. 외국도 인구가 희박하고 진짜 그 사람 없는 그런 지역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 뭐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을 복지부가 틀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또 하나의 문제고요.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교육을 제대로 할지는 의료계가 더 잘 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일단 신뢰를 못 하니까 기준을 딱 정해놔서 그냥 그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정해놓은 거니까. 근데 웃기는 거는 지금 모 의대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 볼 땐 이건 도저히 교육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데도 네. 그런 문을 닫게 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계속 학생을 밖에 내버려두고 있으면서 그 학생들의 피해는 온전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그럼 뭐냐, 이게 행정과 현실이 이게 너무 지금 자꾸 잘 안 맞고 있다. 이게 지금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예, 의료계에서는. 좀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이 사건 문제가 됐던 게 영상의학과 전문의 그쵸. 관련된 부분이 이제 부족이 결혼이 발생했는데도 그걸 은폐하고. 네. 그래서 진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선생님들을 양성하는 수련병원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는 이건 뭐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국민의 또 정부의 어떤 그 벌칙이 이제 셀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내과나 외과 이렇게 다 갖춰진 부분까지 다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조금 미시적으로 보면은 그럼 영상의학과만 이렇게 없으니까 그 정도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능할 거는 같습니다. 이제 법률적으로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사실 그 요새 이제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요. 종합병원 예전에 종합병원을 하시고 그 지역에서 최초의 종합병원이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신 분인데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이름만 종합병원이 되는 거죠. 거기에 종합병원이 되려면 몇몇 과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거기에 전속하는 전문의도 있어야 되는데 오래되셨으니까 이제 그쪽 그런 환자들이 안 가니까 그 전문의가 거기에 상근 안 하고 전속만 해놓고 안 오시고 그러면 이제 사실상 종합병원에 구실을 못하지만 이름만 종합병원으로 어떤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상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병원으로 차등수가를 받은 것이 문제가 돼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보면은. 근데 이제 그걸 좀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은 그래도 다 종합병원의 명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전문의 선생님들을 상근하지는 않지만 찾아오는 사람도 없으니까 뭐 거기 소아과는 안 와요. 지역에서. 근데도 소아과는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소아가 별로 없죠. 예. 이름만 걸어놓고 계시고 월급 나가고. 이제 뭐 이런. 뭐 의대 같은 경우에는 1920년대 태어나신 분들도 이렇게. 그렇죠. 이름을 걸어놓으시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필수 과목을 몇 개를 두어야 된다.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아까 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 편차라든지. 맞아요. 몰리는 데하고 또 몰리지 않는 데에 대해서 좀 플렉서빌리티가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걸 행정청에서 하다 보면 전국적인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 변호사님이 좀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좀 의아해서 영상의학과가 문제가 됐는데 모든 과에 있어서 전공의 배정을 하지 않는 건 좀 과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부 쪽에 좀 문의를 해봤는데 이게 단순히 영상의학과만이 아니라 뭐 좀 여러 가지 좀 그게 제일 크긴 하지만 좀 복합적으로 다른 문제들도 조금은 있었는데 이게 또 이렇게 처벌을 내리고 하려면 그 규정상 수련병원 하나 전체에 대한 처벌이 그렇죠. 내려지도록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뭐 떼서 한 진료과만 이렇게 내릴 수는 없는 거라고. 물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답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네. 아마 영상의학과는 어차피 그 지도교수 수가 부족해서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지를 처분을 하는 그 과만 처분을 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미 교수 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받을 수가 없는 상태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지금 일주일 넘게 병원이 파업을 했고 지금 이 지역에서는 춘천성심병원이 가장 큰 병원이잖아요. 3차 의료기관이 지금 강원도의 원주기독병원이랑 지금 춘천성심병원 두 군데라고 하니까 가장 큰 병원이었는데 일주일 넘게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고 의사 선생님들을 제대로 볼 수 없고 이런 환자 입장에서도 병원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병원의 사정을 알고 찾아오는 환자 수도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춘천성심병원은.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춘천에 계시고요. 아버님은 뇌경색을 가끔 그 문제가 터진 적이 있기 때문에 생기면 가야 됩니다. 저희 그 집안으로서는 중요한데 강원도의 특징이라는 것이 원주하고 춘천도 거리가 꽤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쪽에 서로 왕래를 이렇게 자주 하는 편도 아니고요. 특히나 영동지방하고 영서지방은 같은 도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좀 차이가 커요. 뭐 말도 다르고 사투리도 TV에 나오는 제 강원도 부모님 강원도 사람이어서 TV에 나온 사투리도 그게 영동지방 사투리지 영서지방은 사투리를 거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다르고, 뭐 영동지방 사람들은 감자도 안 먹고요.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교류하기가 좀,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이렇게 좀 도 내에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도이고요. 그리고 춘천이 지금 뭐 지방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병원 사정을 들어보면. 실은 그 도시 분들은 서울로 많이 가고요. 그러니까 춘천 분들은 서울에 가서 진료를 받고 춘천까지 와서 진료를 받는 분들은 뭐 철원이나 뭐 홍천도 좀 서울로 가겠구나. 뭐 이렇게 좀 그 서울 가기는 좀 애매하고 그 도시에 있는 큰 병원을 가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춘천이면 서울 오면 되지 않겠어? 이런 게 좀 안 맞는 거죠. 화천, 양구, 인제 이쪽 분들이 이제 춘천에 와서 진료를 받으시는 거죠. 그분들은 서울 못 가시거든요. 현실적으로. 여담이지만 제가 국립대학병원 몇 군데를 법률 자문을 해주면서 좀 굉장히 특이하게 생각했던 게 강원도 쪽에는 의료 소송이 이렇게 없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요? 왜요? 예. 특이하네요. 왜 없겠습니까? 강원 사람 뭐 착해서인가요? 첫 번째는 진료를 잘 하셨기 때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진짜 강원도 분들이 착해서 따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거기서 진료를 많이 안 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강원도 분들이 대부분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내려와서 진료를 받는 상황.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환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도시 쏠림 현상이 많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좋으신 의사 선생님들이 가서 근무하거나 이런 환경들이 잘 구축이 안 되고 그렇지 않을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이건 고구마 줄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단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의료 문제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이 많은데 근본적으로 수련이 뭐냐, 전공의 수련이라는 게 과연 뭐냐라는 문제부터 좀 물어봐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공의 수련에 대해서 어떤 스탠다드한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회에서 정한 대략 어떤 기준들은 일부 있지만은 실제로 전공의가 들어가서 1년차에서 4년차가 될 때까지 어떤 프로세스를 밟고 중간에 어떤 평가를 받고 그냥 거기에 대해 피드백은 어떻게 해주고 뭐 그다음에 파이널하게 평가는 어떻게 하고 그냥 그런 게 그냥 시험 한 번으로 끝나버리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된 어떤 수련을 받아서 전문의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다 좀 싼 노동력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이 문제가 된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큰 대학병원 재단 중에 한 병원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적어도 그 대학 어떤 그 체계 내에서는 서로 호환 가능해야 돼요. 예컨대 춘천성심병원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병원 교수한테 가서 그거를 이렇게 배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로테이션 시키면 되거든요. 이 전공의들. 그러니까 파견 근무를 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로테이션 시키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병원에 줄창 내내 있으면서 무슨 거의 노비 생활했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닌데 그건 근본적으로 의료계도 좀 책임이 있어요. 뭐가 수련이고 뭐가 전공이고 그렇게 해서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양성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게 없으니까 그 애초에 프로그램 자체가 만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저희 이대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서울 서남병원이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저희 교수님들이 다 가서 진료를 하세요. 그런데 전공의를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수련병원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으로 거기 가면 1차 진료 경험은 풍부하게 쌓거든요. 이게 이제 시립병원이고 노인병원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말하자면 초기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고 그래서 대학병원이 부족한 부분들은 오히려 그런 데서 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돌리면 수련을 받는 사람들한테도 좋은데 이걸 제도가 그렇게 못하게 막고 있어요 지금. 이게 재량이 없어요. 거네요. 네. 하나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대학병원이 운영하겠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림대학 전체에서 우리 병원이 5개가 있는데 우리 전공이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풀링을 해가지고 운용을 하겠고 이런 프로그램도 하겠다. 그러면 그 어크리디테이션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 이 병원에 지금 이 대학의 병원도 많고 교수들 다 합치면 아마 수백 명 될 텐데 이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근데 근본적으로 개념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개념이 없냐? 이건 일제 때 수련제도예요. 그냥 일제 때 이게 무슨 전공의 수련이 개념이 없었던 시절에 그냥 교실 들어가서 무급으로 한 5, 6년 계기면 그냥 그래 너 그때는 전문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개념 자체가 도제식으로 그냥 지가 알아서 자칭 나 뭐 소아과 나 내과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무슨 병원에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사여탈 교수가 딱 쥐고 있으면서 너 자 내 말 잘 들으면 너는 여기 마치게 해줄게 뭐 논문 하나 쓰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시스템인데 이게 도입된 지가 1920년대 30년대인데 벌써 100년 가까이 그 틀을 못 깨고 있는 거고 전공의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온 게 56년인가 57년인가 들어왔는데 이건 순전히 군에서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의료 자원을 전부 군이 빨아갔으니까 이제 거기다가 미국식 의료제도를 어설프게 붙이면서 만든 거라고요. 그게 도대체가 이게 수련이라는 게 뭐냐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정립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개 개병원주의가 되고 이 수련병원이 어떠한 교육 시스템에 어필리에이션 돼 있느냐, 어떠한 교육 시스템에 엮여 있느냐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병원에 들어가서 그 병원에서 인터내셔널 하고 되면 그냥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그렇게 맞췄어요. 그럼 전문이면 전문의로 일을 해야 돼요. 전문의는요, 프로페셔널 아니고 스페셜리스트거든요. 그냥 의사는 다 프로페셔널이에요. 이게 일반 의사도. 전문의 과정을 하는 거는 전공의를 하는 건 스페셜리스트가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90% 이상이 다 스페셜리스트예요. 그럼 이렇게 마치면 뭐 하느냐? 마치면 그 병원에서 하이어 안 해줍니다. 지금 4년차 이 병원도 내년에 아마 뭐 몇십 명 나가겠죠. 그쵸. 마치고 전문의 따고 나가겠죠. 그럼 그 친구들 병원에서 전문의 월급 주고 하이어 해주면
사실은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될 거예요. 니네 저기 어디 나가지 말고 우리가 월급 제대로 줄 테니까 1년 더 있어라. 네. 그러면 전공의 월급이 아닌 전문의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타격이 크겠죠. 그거를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 저수가죠. 이게 도대체 의료가 이게 제대로 공급이 되려면 거기 어떤 종합병원이면 종합병원에서 하는 의료 행위에 대한 적정 수가가 급여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걸 네. 못 해주니까 항상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70년대 전까지 국민 개보험 87년에 전국민 건강보험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 의사 수도 얼마 안 됐고 뭐 수료는 대충 받았죠. 받아가지고 그냥 뭐 그때는 진로가 널널했으니까 뭐 원하면 교수라는 게 별로 그렇게 좋았던 시절도 아니고 뭐 원하면 교수하고 아니면 개업하고 뭐 보스아이도 다 괜찮다 이럴 때는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국민건강보험 하면서 수가가 딱 정해지니까 이제는 전공의 확보가 아주 이거 중요한 문제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수가를 메꾸기 위해서 했던 게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거 리베이트, 그죠. 뭐 그다음에 뭐 비급여 그리고 뭐 전공의 노동력 이게 갈취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게 망해야 마땅한 의료 제도를 87년부터 지금까지 25년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죠, 이게. 예? 이거 어떻게 하루아침에 해결하겠어요? 저는 사실 이게 정부는 딱 행정처분 딱 내리고 좋아 그럼 망해라. 이게 지금 여기는 강원도 지역의 상급 의료기관이란 말이에요. 원주기독하고 같이. 네, 그죠. 무책임한 거죠. 그러면 최소한 전공의 수련 못하게 하지만 1년 동안 보조금이라도 줘야죠. 전문의 고용해라. 응? 아니면 뭐 세금이라도 면제해 주든지 뭐 어떻게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 복지부 입장은 그거죠. 잘못은 했으니 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처벌은 네. 하고 그 대신 그 이외의 인력 보충이나 이런 거는 재단이며 병원에서 할 일이다. 그렇죠. 그런 것까지는 지난번에 그 경북대 응급실 사건도 비슷했죠. 그쪽도 실은 처벌을 했는데 처벌을 할 수가 없어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취소시키려고 했는데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계속 유지를 하고선 응급의료 기금 지원을 중단을 시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거죠. 그렇죠, 눈 가리고 아웅이었죠. 그 처벌은 정말로 물론 이제 거기도 야, 이 돈이라도 안 들어오면 우리 힘들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비용이라는 게 그 기금 자체가 이렇게 지원금이 크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 저수가 문제는 항상 사실 저는 별로 동의를 저수가는 맞습니다. 저수가는 맞는데 이제 지불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지금 저수가라고 하지만 야 우리도 아프면은 정말 당장 돈 걱정 제일 많이 하고 뭐 최근에 작년 재작년에 조사했던 것도 그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제일 큰 고민이 잘 낫느냐가 아니라 돈 걱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민들 대다수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는 이제 그 갭이 있는 거예요. 국민들하고 일반 비의료인인 국민들과 의료계 주장에서는 의료계는 돈이 너무 적다고 항상 수가가 너무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환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돈이 많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이에 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아팠을 때 들어간 총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팠을 때 총 비용이죠. 총 비용인데 네. 병원에 생각하는 병원에 내는 돈.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많은 비용들이 있는데 국민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아프면은 상병수당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OECD 국가 중에서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실은 가장이 아프면 병원비가 문제가 아니라 소득이 끊기는 게 훨씬 큽니다. 네. 병원에 요즘 뭐 일기암, 뭐 위암 1기다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이면 치료가 다 끝나는데 그 사람이 한 달 직장 월급 못 받으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사실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커버할 생각을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의료계에서 수가를 올려달라 그러면 당장 돈 걱정이 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왜 쟤네들은 우리 생각을 안 하고 저런 말만 할까, 이런 이제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갭을 좀 찾아야 되는 다른 방안이 필요한데 지금 의료계는 이제 실은 우리가 방송을 못 하게 된 이유도 요런 건들이 지금 막 의료계에 막 돌아가는 바람에 그분들 섭외하려고 그러다가 미뤄진 거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그런 대안은 안 내놓는다는 거죠. 그냥 수가를 더 달라는 주장만 하지, 그럼 수가를 더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국민들의 저항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이 대안은 내놓지 않고 그냥 수가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좀 네. 의아해하고 당장 토요일날 추진하겠다 그러는데 뭐야 막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참 맞는 말씀이시고, 사실은 그런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일단은 너무 적게 걷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대하는 의료 서비스의 수준은 세계 최고급이에요. 환자들도 높고요, 의사들도 네.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국하고 참 너무 친하게 지낸 게 좀 한편으로 문제인 게 한국의 대학 의대 교수님들은 다 미국 연수를 거의 다 미국 연수를 갔다 오시고 그렇죠. 딱 머릿속에 박혀있는 스탠다드는 이 아메리칸 스타일 퀄리티의 의료예요. 네. 근데 그거 굉장히 고가거든요. 굉장히 고가인데 그 효율성을 따지면 조금 이게 좀 좋은 의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문제는 의료는 효율성을 안 따져야 된다는 게 깔려 있어요. 네. 나야지 돈이 얼마가 들든 그건 이제 우리의 옛날부터 내려오던 정서법이 이제 그러해서 그러니까 네. 효율성을 안 따집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어차피 고가로 책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 주는 돈은 작고 왜냐하면 정부도 정책인 입장이 있으니까 건강보험료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 20% 올렸다 이러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자기들도 뻔히 알죠. 그러니까 의료계에 목을 죄면서 계속 이 목을 죄인 결과는 이런 식의 전공의들 저기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럼 여기 영상의학과 왜 없냐 교수가 이게 춘천만 해도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영상의학과가 인기인데 참고로 경북대 사건도 영상의학과 때문에 단초가 생긴 거였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옛날에는 영상기기가 너무 고가라서 정말 큰 병원 아니면 들여놓을 수가 없었는데 기술이 발전하니까 저렴하게 들여놓을 수도 있게 되면서 개원이 가능해졌단 말이죠. 이게 이거 참 의학 기술이 이 의료계의 지형을 바꾸는 그런 또 상태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가죠. 그러면 그 기준은 그런데 옛날 기준 그대로죠. 그게 변화하는 어떤 세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제 그렇게 변화하면 기준을 바꾸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프로그램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전공의가 어떠한 교육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학에 몇 명 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소속으로. 그러니까 개념을 바꿔야 될 시점이 됐는데 여전히 우리는 거기에 딜레이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네. 근데 의사들도 조금 마음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고 춘천 지역 인근에 영상학과 교수님이죠. 한번 모시려고 했는데 월에 2천만 원에도 안 온다는 거 아닙니까? 월에 2천만 원. 페이가 좀 세죠. 예. 그건 그러니까 도대체 그 네트를 말할 거예요 아마. 월에 2천만 원의 금액에 애도 사람이 안 간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저 다시 인턴해야 되겠어요. 네. 아니요, 이거 저는 이거를 그냥 허수로 들은 게 아니고 네. 실제 저보고 좀 구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변호사님한테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무슨 뭐 그런 직업 구직해주는 사람도 아니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야 2천만 원 갖고 거기 후진대 가서 아니면 죄송합니다. 거기 후진대하고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세요? 예. 저는 아주 좋아해요. 아주 좋아하고 근데 야 그러니까 사람의 소득에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에지 만족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뭐 저수가 얘기도 나오고 왜 안 가냐. 근데 국민들이 과연 이 얘기를 안다면 월에 2천만인데 안 가. 네. 야 이래버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러니까 오늘 심각합니다. 결혼정보회사가 발표한 한국의 최고 신랑감 1위, 신부감 1위 이게 둘을 뽑았는데 신랑이 스탠퍼드 나온 변호사더라고요. 연봉 5억이래요. 그리고 신부는 의사 전문인데 연봉 1억 2천이라고. 그게 이제 오늘 신문에 봤는데 그게 사실은 일단 이 방송은 저희 와이프는 안 들으니까 참 다행이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어쨌든 간에 이게 그것 보셔야 돼요. 단지 돈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개원을 하면 내가 왕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변호사님도 지금 대표 변호사시잖아요. 근데 이게 병원에 들어가면 조직원이 되는 거예요.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조직원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 위로부터의 항상 이게 학생 때부터 수련 때까지 다 누군가가 내 위에 있다는 게 이게 전문의를 따면서부터 해방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개원에서 벌 수 있는 인컴에 거기서 곱하기 얼마를 해가지고 해도 그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들도 저는 조금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자기가 프로페셔널로서 이제 디벨롭먼트를 하려면
개원하는 것보다는 아마 큰 조직에서 일하는 게 좀 더 나은 면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조직 문화라는 게 그게 그렇게 민주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보통 씁쓸한 경험을 하고 그쵸. 대충 나오게 되기 때문에 다시 거의 무슨 병원으로 돌아갈래? 이랬을 때 그 군대 제대한 것과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거길 향해서는 오줌도 안 눈다. 이제 내가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게 되는데 더구나 영상의학과 같은 경우 특정과로 되지만 지금은 잘 나간단 말이에요. 현재는. 근데 늘 잘 나갔던 건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오히려 한 10년 전만 해도 이게 힘들다 그랬어요. 갈 데 없다고. 왜냐하면 수련 마치면 큰 병원 갈 수밖에 없는데 큰 병원은 정해져 있고. 네, 정해져 있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또 좀 바뀌어가지고 내가 오픈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항상 부침을 거듭했거든요. 이거는 뭐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는 또 우리나라에서 예컨대 판독 수가를 또 어떻게 삭감한다 이러면 또 타격을 순식간에 받는 거죠. 이게 일시적인 거고요. 그러게 그 예전에 김철준 기자님께서 영상의학과 전문인데 기자 하셨잖아요. 그때 어려울 때. 네. 지금은 너무 잘 나가시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못 나가셨다. 후회하시겠죠.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사 사자는 스승 사자지 않습니까? 환자들한테 스승일 수도 있지만 또 후학들을 양성을 할 수 있는 어떤 소명의식 이런 건 없나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면 저는 도대체 기회비용을 지금 얼마를 근데 사실은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르죠, 그거를. 그래서 저는 그건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에버리지 의사들의 인컴은 예컨대 지금 영상의학과 좀 지금 특별한 경우고 부침이 있어요. 최상위 클래스죠, 영상의학과가. 안과 같은 경우는 80년대에 완전 죽 썼다고요. 80년대까지. 그래서 80년대에 안경사들하고 맨날 싸웠죠. 안경 처방권 놓고. 왜냐면 그게 생사가 걸린 문제였으니까 안경이. 근데 90년대에 이제 시력 교정 수술이 들어왔잖아요. 그다음부터 안경 얘기가 딱 사라졌어요, 안과에서는. 더 이상 렌즈 때문에 또 싸우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 부침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력교정술도 우리나라 시력교정술의 반을 한 병원에 사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드리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러고 싶은데 문제는 이게 사람들이 돈을 적게 줘도 가고 싶다라는 병원이 있고요. 돈을 많이 줘도 내가 거긴 별로 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데도 있어요. 특히 어느 지역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단지 그게 왜 돈을 2,000만 원 준다도 안 와? 이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1,000만 원 벌어도 좋으니까 내 살림 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 또 많은 거예요. 예. 지금 이 문제, 그러니까 2,000만 원을 줘도 지방 대학병원,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중소병원도 아니고 대학병원, 3차 병원에서도 인력을 못 구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춘천 성심병원 사태도 발생한 것 같은데, 의료 인력들이 수도권에 쏠리고, 수도권 중에서도 또 서울에 쏠리고, 서울에 중에서도 빅5 병원에 쏠리면서 지방 병원들은 더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또 전공의들 인력을 좀 이렇게 받아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데, 또 전공의를 받으려면 아까 권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지도 전문의가 좀 많아야 되는데, 또 그 지도 전문의를 구하기 힘드니까 또 이번 일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이런 게 계속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럼 답은 지역 균형 발전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계속 심해지면은 예전에 한때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도 도입했다가 의료계 반대로 이제 폐기한 공의제도 이런 거 있잖아요. 공의제도요? 네.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예전에 해주세요. 지역으로 안 내려가니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전후 그쯤에 의사들 북한에서 학교 나오신 분들 와서 면허 라이센스 부활시켜드리고 그분들을 이제 아예 관사를 지어가지고 시골로 거의 공무원에 준해서 막 이제 무이촌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자꾸 의료계에서 제일 싫어하는 관의 개입이 계속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한지 의사 제도인데, 맞아요. 한지 의사 들어본 것 제도인데, 같아요. 한지 의사. 이거는 정규 교육을 받은 분들이 아니고 예전에 이제 그냥 시험 봐서 면허 딸 수 있는 시절에 한지 의사 면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받으신 분들을 특정 지역 안에서만 이렇게 프랙티스를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한편으로는 이게 일제 시대는 굉장히 지방에 다 많이 갔습니다. 일제시대에 이제 여기 의과대학이라고 하는 게 서울에
서울에 3개, 그 다음에 대구, 광주, 평양, 함흥, 뭐 이랬던 시절에는 졸업하고 대충 지역에 이제 다 갔어요. 지역에 무슨 도립의원 이런 데 가서 일하다가 거기서 이제 환자들을 끌어가지고 그 지역에 개업을 하는 거예요. 되게 자기 고향으로 많이 찾아갔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서울 사는 거나 지역 사는 거나 그렇게 큰 메릿이 없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분포가 됐어요. 근데 지금 분단되고 경제개발된 다음부터는 서울이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싹쓸이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그럴 때 그 지역에 대해서 그러면 어떠한 배려를 했는가? 그거를 의사들 개인한테 맡기는 것은 좀 문제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때랑 다른 것이 지금은 서울에 있으면서 도시인들이 원하는 이게 의료인지 아닌지 애매한, 예컨대 뭐 미용이라든지 뭐 비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의료보험이 적용 안 되는 것을 해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죠. 뭐 자꾸 시장이 넓어져요. 예. 이제는 좀 있으면 문신도 의사가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이미 있습니다. 이미 나오고 있죠. 이미 예. 의사가 아니면은 불법이죠. 네. 근데 이제 예. 열심히 안 했죠 지금까지. 뭐 이게요. 근본적으로 그 의사에게 저도 이제 의료 윤리를 가르치지만 개인적인 소명 의식을 강조하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이 사람이 지역 의료에서 일을 하려면 뭔가 메릿을 줘야 돼요. 메릿을 줘야 되는데 저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정부가 정말 지역의 국립병원들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단지 돈을 많이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저기를 가면 내가 보람있게 일할 수 있다. 의미가 있다. 예컨대 뭐 포항공대, 그다음에 울산대 그 공대, 그다음에 뭐 카이스트, 맞아. 광주 카이스트 다 지역에 있지만 포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괜찮은 지금 성과를 올리거든요. 카이스트 대전에 있지만 베스트거든요. 그쵸. 그럼 거기 교수들은 왜 거길 가냔 말이죠. 그게. 근데 그건 그만큼의 이게 지원이 포항공대만 하더라도 포스텍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료를 제대로 하겠다 그러면 저는 서울에는 정부가 돈을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알아서 그냥 굴러갈 거예요. 지방에 적어도 예컨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강원대 여태 그냥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솔직히 병원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아예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작정을 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퍼붓겠다. 거기 시설과 이런 여러 가지 역량들을 끌어올리겠다라고 해서 10년만 투자를 하면 지금 포항공대 생긴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간다고요. 돈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진짜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게 아까 스승사자 말씀하셨지만 내가 개업을 포기하고 들어간다고 했을 때 또 아까 이런저런 어떤 장애들이 있다고 할 때 그럼 내가 거기서 얻는 뭔가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하는 일은 똑같은데 월급은 좀 더 준다 그러고 근데 뭐 누구 선배 누구 병원장 와서 나한테 뭐 하는데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아이씨 이건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죠. 근데 그건 똑같거든요. 이게 지방 국립의대들 가보면 그게 전혀 개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본부 말 들어야 되고 총장 말 들어야 되고 그냥 교육부에서는 다 니네도 교수 중에 하나지 이렇게 취급을 하니까 이거는 저는 지방대하고 지방 의료 의과대학들은 반값 등록금 얘기도 좋지만 거기다가 재원을 정말 눈 멀었다 생각하고 퍼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면 방법이 안 나와요, 지금은. 지금 권복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민주통합당에서 내놓은 공약 중에 이제 민주통합당에서 내놓은 보건의료 분야 공약이 서울의대 교수이셨던 김용익 교수, 지금 의원님이시죠.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간 병원들, 그러니까 중소병원들 좀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이 지금 현재는 파산밖에 없잖아요. 병원을 사고 팔 수 없으니까. 그런 걸 국가가 매입해서 그걸 말씀하셨듯이 정말 제대로 된 국립병원을 투자를 해서 제대로 된 국립병원에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이런 국립병원을 키우면 지금 민간병원이 훨씬 더 많은데 국공립병원도 이렇게 숫자를 늘릴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서 이제 민간병원 뭐 퇴출제 하면서 그 병원 공약 중에 하나로 그걸 넣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비슷한 문제를 계속 시즌 1 때 많이 다뤘잖아요. 그쵸. 뭐 빅5 쏠림 문제를 환자 쏠리는 것, 뭐 전공의가 또 쏠리는 것 해서 다뤘는데 제가 기억에 그때 이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님 나왔을 때도 질문을 드렸었어요. 선생님은 빅5 병원에 계시는 분으로서 쏠림 문제를 잘 아실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 드려서 똑같은 답을 하셨거든요. 지역에 하나씩 괜찮은 병원을 지원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근데 그 말씀이 아마 제 생각에는 의료계에서 좀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문제는 돈이고요. 그리고 새누리당은 공약이 없죠 지금. 그렇죠. 예, 보건의료 쪽 아예 공약이 없는 상태이고. 아니 그러니까 돈 재원이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 1년에 의료비 80조 이상 쓰고요. 그리고 건강보험에 쓰는 것만 36조에서 40조 이제 네. 올라가고 네. 있는데 예컨대 1년에 1조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지금 그리고 복지 쪽에서는 정말로 그냥 아주 그냥 그 1조 정도는 우습게 쓰고 있거든요. 예. 근데 예컨대 지금 전국의 그 국립의대들에게 뭐 1조도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 뭐, 한 5천억만 투자를 매년 한 5년에 10년만 한다 그러면, 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가보세요. 여기 가보면, 지금 자체적으로 벌어져 어떤 종류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대형 병원은 빅5 말고는 없어요. 지방 공립대 병원 가도 참 열악합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자꾸 또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꾸 또 서울로 올라오니까, 거긴 또 자꾸 열악해지는 거예요. 열악해지고. 네. 응급실 문제 다룰 때도 그랬죠. 응급실 문제도 결국 집에 응급실이 비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의료진 수가 줄고 의료진 수가 주니까 주말에는 병원을 지켜야 될 의사가 부족하고 뭐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역으로 서울 환자들이 예컨대 어느 대학병원은 뭘 잘한대더라 이렇게 해서 역으로 거꾸로 가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걸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의사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기본적으로 근데 그렇게 되면 인력 베이스가 풀이 커지죠. 잘해준다. 그러면 뭐 예컨대 뭐 안동병원 그런 데는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로 뭐 굉장히 사람들이 무슨 벤치마킹도 많이 한다고 그러던데 실제로 예전에 70년대 부산 고신대병원이 그런 식이었죠. 고신대병원이 저희랑 좀 제가 이제 관심 가진 이유는 거기가 옛날 장기래 박사님께서 지으신 병원인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간엽 절제술을 성공을 하신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저희 친한 선생님 중에 70년대 거기서 이제 전공의 생활 시작하신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내과에서. 그 말씀으로는 서울대보다 오히려 당시에는 간 환자들은 더 고신대병원으로 왔었다. 예, 또 유명하니까.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혀 그렇지 않죠. 부산에서도 좀 많이 이제 밀리는 상황이 되신 거죠. 근데 그거는 지금 환자들 사이에서는 어떠냐면 그냥 모르면 빅5 가는 겁니다. 정보가 없으면 그냥 그거 간단해요. 학원 어디가 좋아요? 그러면 대치동으로 가면 좋겠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뭐 중계동 은행 사거리가 좋지 않을까요? 뭐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냥 모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서울대 아산 삼성 중에 하나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분위기가 된 거죠. 좀 그 정책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지금 뭐 대선 기간이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이제 내년이면 또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정책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디테일한 공약이 현재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이 지역별 의료 인력 격차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별 의사 할당제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내놨고 할당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하도 의대생들이 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좀 많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지방에 있는 의대로도 많이 가잖아요. 그럼 다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지방에 있는 국립의대나 이런 경우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50% 이상 채우도록. 그러니까 지역 출신, 지역 고등학교 출신. 졸업생들을 그죠, 병원을 한 반 정도 채우도록 하겠다. 그러면 다시 서울로 빠져나가거나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줄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안이고요. 아니 뭐 타당하겠지만 시행되려면 1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뭐 어느 문제든 의료 분야에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딱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 또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의사 등급제를 실시하자고 공약을 내놓았는데 이건 뭐 구체적인 거는 잘 아직 이게 잘 내용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간호 등급제랑 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병상당 의사 수를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료 진료비를 좀 차등으로 주자. 그러면 병원들이 좀 진료비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의사를 더 많이 고용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의사 등급제랑 의사 할당제 이렇게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네, 이 공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랑 좀 관련된 공약인 것 같아서 좀 궁금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단기간의 성과는 있겠지만 뭐 장기적으로 해결책이라고까지 할 수 있느냐는 좀 고민스러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한 방법이냐 과연. 그러면은 뭐 그렇게 해서 내려가신 분들이 그러면 군생활 몇 년 더 하는 거 셈치고서는 그냥 거기 더 있지 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좀 있고, 아니면은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 뭐 타당한 부분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외래에서 진료 인원에 따라서 많으면은 수가를 낮추는 그런 항목이 있고, 또 약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하루 조제 내역 수에 따라서 또 약사 몇 명을 더 고용해야 되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그거를 의사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뭐 그렇게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 같지는 않지만, 뭐 장기적으로 뭐 지방에 있는 병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반대로 서울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늘어날 수도 있는 문제이거든요. 서울에 환자가 몰려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뭐 지역 할당제 그 지역에 있는 출신들로만 먼저 50% 정도를 뭐 채우고. 그러게 너무 좀 민주당스럽네요. 고3 때 그럼 주소지 옮기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뭐 적어도 주민등록지가 뭐 3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이런 거. 근데 이제 또 그러니까 자꾸 그런 뭐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니까 저 공 교수님 말씀과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놔야지. 그렇죠. 제도만 자꾸 하면 다 또 탈법 나오고 그렇죠. 편법 나오고, 지금 뭐 안철수 후보도 뭐 편법이다 탈법이다 뭐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전부 다 이상한 규제들을 만들어 놔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규제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환경을 조성해서 그쪽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진짜 우리나라 국립대들 좀 더 많이 더 지원을 해서 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전체 병상 수 중에서 과연 우리 국공립 병사가 몇 배드냐 되게 작잖아요. 그쵸. 사실상 많은 부분을 민간 병원에다 맡겨놓고 행정부에서 이렇게 잡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자기가 투자를 많이 해놓고 그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별로 투자도 안 해놓고 이제 민간들이 잘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의국이란 말이 그대로 쓰여 있다는 뜻은 일본식 의료제도가 그대로 오고 있다는 얘기고, 인턴 레지던트라는 미국식 말은 50년대 미군정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뭐뭐 준장님이신가 그분이 해가지고 만드신 미국식 시스템이거든요. 분명 미국식 시스템에서 인턴 레지던트의 어떤 의미가 있을 건데, 일본식 그 정서 속에다 그걸 딱 달아놓고 그걸 또 계속 이끌어오면서 이상하게 우리는 보건복지부라는 관에서 면허를 관리를 하고 있고, ABA에서 미국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서로 오순되는 상황이 계속 나왔는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해서 민간의 양보, 희생, 뭐 재수가 좋아서,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터진 거죠. 터진 겁니다. 이제 터져서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계속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또 터지겠죠? 다른 거에서? 이게 계속 이거는 제가 볼 땐 시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시발점이에요. 재작년에 응급실에 단 건 터졌고. 그죠. 뭐 이번에 이제 이거 터진 거고. 또 이제 앞으로 인턴 제도도 없애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인턴 제도 없애면은 딱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리더라고요. 서울 수도권에 있는 좋은 병원 대학교 교수님들은 뭐 그럴만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기 지방에 가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 학생들, 6학년생들, 뭐 5학년생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인턴 일을 하니까 걔들한테 월급을 줘야 돼 말아야 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디테일한 고민까지 하고 있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서울은 많이 오니까 지원하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지방은 많이 안 오니까 그 인력들을 갖다가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 현실적인 문제가 반드시 병원에 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됩니다. 이게 보면은 사실 학회 이런 거 개정할 때 학회들이 의견을 많이 내지 않나요? 뭘 개정할 때요? 뭐 인턴 레지던트 제도 이번에 인턴 제도 할 때도.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안 계세요. 그리고 그 학회들은 다 자기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 시점에서 교수를 교수이게끔 만들어주는 게 전공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비슷해지는 게 있어요. 왜 뭐 전공의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교수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수련을 시켜서 자기가 어쨌든 이렇게 힘들게 자기 밑에서 한 4, 5년 일했잖아요. 그래서 전문의 줬어요. 그 친구 나가서 하는 일이 그냥 전문의가 아니라도 하는 일을 해서 먹고 산다면 그쵸. 좀 미안한 감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되게 미안할 것 같아요. 뭐 하러 그러면 너 내 밑에서 고생했냐? 내 옆에 이제 따라다니면서 미안할 것 같은데 별로 미안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좀 보면 그냥 너는 너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좀 나가서 그렇게 하는 과도 있지만 어떤 과들은 전혀 자기가 이 전공의실을 했던 거랑 무관한 일을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걸 언제까지 둘 거냐라는 문제도 있고, 저는 어쨌든 공약 말씀하셔서 저는 이걸 뭐 어떻게 평가할 만한 지금 자료도 없고 단지 제가 공약을 만들려면 네. 저는 의치 약간 학교들만큼은 교육부 관할에서 떼겠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겪어보면 고등교육법이나 이런 거 받지 않도록 보건의료인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아예 떼버리겠어요. 이게 현재의 대학 그 시스템 내에 들어있어서 이런 모든 면에서 굉장히 장애가 많아요. 학위 문제라든지 뭐 교육이 뭐냐라는 문제라든지 교수 임용이라든지 이런 게 다 고등교육법상의 인문학 계열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거를 따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도 전문의를 만들기가 왜 어렵냐? 하이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수 임용을 하려면 이 사람이 학위가 있어야 돼. 논문이 있어야 돼. 그죠. 그런데 임상의사가 그게 왜 필요해요, 사실은. 이거는 프로페셔널 디그리가 있으면 되고, 프로페셔널 에듀케이션을 하면 되지, 외국에서는 아카데믹 에듀케이션과 프로페셔널 에듀케이션 확실히 구분합니다. 아카데믹은 리서치 베이스로 가는 거예요. 프로페셔널 에듀케이션은 실제 내가 프랙티스 얼마나 했냐로 가는 거예요. 차등이 없어요. 우리나라만 이게 항상 무슨 논문 쓰는 놈이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기초교수는 배우가 더 나빠. 어쨌든. 그게 문제가 최근에 됐던 게, 문대성 의원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논문이 필요해요? 그 체육한 사람이 금메달리스트면 된 거지. 이미 자기가 세계 최고라는 거 보여줬는데 그냥 그거를 교수로 임용하면 되지. 왜 굳이 억지로 논문을 요구하니까? 아니 그럴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법이 그러니까 대학은 어쩔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제가 공약을 만든다면 아예 의치 약간은 뗀다. 그래서 이 스쿨들은 다 떼가지고 대학과 어필리에이션은 맺지만 기본적으로 인사나 재정이나 이런 거 다 학위나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어떤 특별법을 만들어서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이 분야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교육부 밑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다른 나라는 떼어져 있나요? 아니요. 별도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통제를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연방정부가 이 대학을 설립하고 이런 거에 통제를 전혀 안 해요. 우리나라만 설립을 교육부가 설립인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모 의대가 설립인가 받았잖아요. 인가를 냈으면 이게 문제가 있어 닫아야 될 때는 인가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어느 공무원이 그거를 억셉트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이 보건인력 양성은 다 전문직들이에요. 의치 약간 이거는. 그리고 이건 국가 의료 수요에 따라서 증감 가능한 거고, 이게 무슨 교육부에서 맨날 하는 뭐 정원, 졸업 정원에 따라 이거 하면 이거 안 되는 거고요. 학위도 그냥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 거고, 교수 임용도 그냥 프랙티스 하시는 분들 임용해서 교수라고 부르면 왜 안 됩니까? 그게 맞는 길이죠, 오히려. 외국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다 무슨 대학교 의과대학, 무슨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틀어주니까
발전을 뭐 하려고 그래도요 본부에서 맨날 꺾여요. 안 돼. 그러니까 학장 2년마다 뽑잖아요. 2년마다 뽑으니까 무슨 롱텀 팔러시를 만들 수가 없어요. 미국에 가면 뭐 의대 학생 20년씩 해요. 리더십 있는 사람 뽑아놓고 네가 알아서 운영해. 우리는 환자 열심히 보고 애들 교육 잘할 테니까. 우리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페셔널 에듀케이션이 뭔지에 대한 컨셉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엔. 그러니까 이걸 차라리 복지부가 끌어오고 전공의 교육도 프로페셔널 에듀케이션에서의 졸업후 교육으로 그 틀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거를. 그러면 그래야지 이렇게 개별 병원에 한 개별 병원 그것도 이제 쭉 있는데 그 한 병원에 문제가 있으니까 니네가 처벌을 받아 이런 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예.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할 때가 됐는데 이게 이런 공약할 때 그런 아니 도대체 복지부 교육부에서 떼와서 복지부로 넣는다고 뭐 크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교육부 공무원들의 엄청난 저항이 있겠죠. 그거 하자고 대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문제는 교육부 공무원도 의대를 잘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자기 관할에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정권 바뀔 때마다 하는 게 이제 정부 아예 부처도 없앴다 붙였다 막 하는데 나발이 하나 떼가지고 야 이게 니네 거 아니니까 그냥 얘들이 관리하도록 해라. 그거 어느 대통령이든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년 3월에는. 물론 그 지나면 좀 힘들겠지만 3월에 날 수 있겠네요. 3월에 날 수 있을 거예요. 제발 저는 그 얘기만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뭐 이런 얘기들이야 뭐 나오면 뭐 좋고 또 장단기 처방으로 뭐 생각해 볼 만한 거 아니겠느냐 뭐 이 정도지. 그러면 지금까지 춘천 성심병원 사태를 빌어서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봤는데 정말 취재도 하고 지금 논의해본 결과 다들 하시는 말씀이 터질 게 터진 거다. 이게 지금 곪고 골맞던 게 이제서 이제 하나 둘씩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좀 마지막으로 좀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은 정리 발언 좀 하시고 예, 논의를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환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네. 뭐 우리나라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환자들 목소리가 요즘 일부는 나갑니다. 뭐 많이 안 나가긴 하는데 일부 나갔는데 보면은 얘기를 할 사람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꺼내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게 저같이 이제 환우회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 뭐 다른 전문가들이 얘기할 경우도 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의 환우회들이 좀 큰 병을 앓으신 분들이 모이세요. 암, 희귀난치성 질환이 대표적이죠. 저희는 개 중에 굉장히 경증 질환입니다. 간 질환은 뭐 나름대로 간경병, 간암하면 굉장히 중증 질환이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의원급을 잘 안 다니세요. 아무래도 상급 종합병원 위주로 다니시게 되고 또 의원급의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특히 희귀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는 진단이 안 되죠. 1년, 2년 동안 여러 병원 전전하다가 아주 큰 병원에 진단받고 또 희귀난치성 질환은 그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몇 분 안 되시기 때문에 이제 아주 큰 병원 몇 군데만 다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서상으로는 그 의사가 최고고 나머지는 다 이제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나를 진단 못하고 치료도 못하는 실력 없는 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목소리 자꾸 나오다 보니까 뭐 큰 병원만 병원인 것 같고 의원급은 병원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심어지게 되고요. 또 뭐 수도권에 있는 몇몇 병원들만 큰 병원인 것 같고 또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들은 종합병원도 아닌 것처럼 이게 인식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펴지는 게 좀 매우 안타깝고요. 이거는 의료계에서 이렇게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환자들 같은 경우도 자기 지역에 있는 병원들 좀 많이 이용하셔야지 결국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응급실 주말에 저 환자분들 요즘 만나면 이제 간질환에서 응급 상황이 벌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식도정맥류가 터져가지고 이제 피를 토하는 경우인데 그 터지면 서울 못 갑니다. 네, 어디 경상도에서 식도정맥 출혈 일요일에 했는데 그거를 앰뷸런스 타고 서울 갈 수 없거든요. 그 지역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역에서 환자분들 만나면 그 말씀 드려요. 여러분이 자꾸 서울 가시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은 치료 못 받습니다. 주말에 사고 터지면 여러분 치료 못 받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가능하면 지역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고민들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환자분들도 내 지역에 있는 병원을 찾고 다니고 그래야지 훌륭한 선생님들이 내려오고 그래야지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급할 때 내 가족이 필요할 때 의료기관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들께 하는 당부 말씀이셨나요? 네. 네.
김성욱 변호사님. 뭐 이 병원에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병원 운영자 재단이시죠, 이번에는. 네. 재단이시고 이제 그 결정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림살이도 해야 되고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또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돌리는 입장이기도 하고 네. 규정에 보면 나와 있는 그런 요건들을 갖춰야지 되는 게 이제 처음으로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조금 더 거기 또 기대해서 교육을 수련을 받는 인턴 레지던트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예전에 그냥 몰래 이렇게 했던 것들은 이제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렇게 큰 파장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재단에서도 좀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인턴 레지던트도 무슨 죄가 있습니까? 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은 재단과 병원 측, 수련 병원 측에 대한 당부 말씀이셨던 것 같네요. 네. 권복규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이제 터질 게 터진 거고 그동안 25년간 누적되었던 시스템 페일러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뎌서 사방에서 누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해서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는지를 좀 더 명료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시스템 자체를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됐어요. 이러지 않으면 아주 문제는 계속 될 겁니다. 근데 이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지를 좀 모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참 여러 가지로 그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뭐 어차피 지금 대선 얘기도 마지막에 꺼내셨는데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때가 이런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치권이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잘 해가지고 좀 좋은 방향으로 국가 전체를 시스템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좀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권 교수님께서는 정치권에 당부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정말 권복규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보건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좀 정책 기반한 사람들이 고민하는 단계가 이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대선 때 되면 정책 마련해야 된다고 이런저런 고민 많이 하고 이런저런 정책도 내놓긴 하는데 내놓는 정책들이 국민들한테 좀 이렇게 표심을 얻기 위해서 좀 보여주기 형식으로 이렇게 한건주의로 흘러가는 경향이 좀 많아서 아쉽기도 한데 이번에는 이 춘천성심병원이나 이런 사태를 계기로 해서 좀 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을 담을 수 있는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합니다. 네, 오늘 히포크라테스 20회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